자, 엄청기호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함께 하실 분은 가리 정종수님 그리고 디에고 최장현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제가 그 테스트 2주차에 나와가지고 네. 제가 또 이제 8명 추려진 다음에 4주차가 되긴 했는데 네. 제가 가장 긴 가장 오랫동안 네. 오랜만에 나온 것도 한 3개월 만에 아. 네, 다시 또 뵙습니다. 그렇군요. 3개월이나 했어요 벌써? 와. 네, 7월 둘째 주에서 지금 10월 첫째 주라서 가리님은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제 근데 개인적으로 집에 이사를 해가지고 네. 정신이 지금 좀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로 사셨어요? 아, 같은 동네로 했어요. 네, 부천지요? 네, 부천에서 부천으로. 네. 자,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먼저 디에고님께서 네. 교육부 장관 이야기를. 근데 이게 워낙 이슈가 많이 돼가지고 네. 심지어 그 임명식 때 시어머니랑 같이 갔다고 그것도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 유은혜 장관에서 뭐 저번에 홀스님께서 지난주 뭐 유은혜 장관이 문재인 정부 조윤선 포지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 네. 미모를 겸비한 그리고 심지어 그 동양철학과의 그 학과 선배님 네, 과 선배. 네, 그래서 거의 다이렉트로 연결되지 않나요? 뭐 동문회 이런 데 가면 그래도 뭐과 직속 선배긴 네. 한데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교육부 장관에 적합한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막 그 전입 그 위장 전입 이런 것도 많고 네. 워낙 논란이 많긴 해가지고 근데 뭐 교육부 장관이란 거 직책이 뭐 교육감도 그렇고 교육 쪽이 워낙 지금 이슈가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 총리 네, 그 안에 또 직함이 네.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 예. 그리고 권한도 굉장히 많고. 네, 권한이 많다는 거는 돈을 많이 쓸 수 있어요. 재경부에서 뭐 예산 끌어가고 교육부 자체 예산이 엄청 크다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뭐 대학들한테도 고등학교들한테도 뭐 사립학교들도 다 국가에서 어느 정도 다 지원을 다 받기 때문에 그 돈을 다 관리를 할 수 있어서 정말 교육부 장관은- 초울트라 갑이죠. 맞아. 한국에서. 결혼하시고 자녀분도 계시. 그렇죠. 근데 두 분 다 육아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 혼자 미혼의 네. 애 아빠가 아니라서 그래서 네. 확실히 교육적으로는 가리님이나 홀스 사장님께서 저희 애는 이제 3살이라서 근데 저희도 아직 초등학생이라 이제 교육부 장관 이번에 이제 하면서 제일 결국은 교육부 장관이 뭐가 제일 중요하냐 입시제도. 입시 그렇죠. 데이비 네, 그거 입시제도를 얘기를 해야 어떻게 결정하는 결정권자기 때문에 입시제도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은 이제 초등학교까지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초등교육까지. 네, 초등학교까지는 정말 많이 바뀌었고 부모들도 우리나라 뭐 사립초등학교 아닌 공립초등학교도 그 교육의 만족도가 되게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초등학교 때는 정말 잘 지내다가 중학교서부터 갑자기 입시의 지옥으로 확 바뀌어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학교를 잘 가야지 뭐 소위 말하는 또 좋은 대학교를 가야지 취업 시장이나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다는 전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대입이 문제란 건데 최근에 또 좀 안타까운 사건이긴 한데 은평구 초등학생 네. 그 사건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기사를 동아일보 김은지 기자님 기사를 보니까 2013년도 이후로 네. 통계청 조사로 만 14세 미만 아동 자살 인원이 1년에 40명이래요. 평균. 와. 저도 그걸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명 만 14세 그러니까 거의 초등학생들이죠. 네, 중2 이하 네. 학생들이 자살을 하는 게 해서 교육 자체가 저는 솔직히 대입에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은 편이긴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태어나서 수험 생활을 해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제가 이게 사는 곳이 상도동인데 네. 근처 노량진동이 있어요. 네. 근데 노량진동이 좀 뭐 공무원이나 뭐 경찰 공무원 이렇게 수험생이 많은데 공시생들이라고 하는. 뭐 7급, 9급 경찰 소방 많은데 저는 고3 때도 공부 안 했고 반수할 때도 뭐 재수를 아니고 반수를 했으니까 뭐 돌아갈 곳이 있다 해가지고 공부를 하나도 안 해봐가지고 네. 저 근데 막 그 지난주 나와서 JRP 입사 원서도 냈다 했고 뭐 최근에 또 코레일 NCS 뭐 채용도 막 내고 또 어제 뭐 KT 채용 저도 꼴에 안 되게 막 지원은 당연히 안 됐는데 네. 저도 근데 시험이 워낙 안 되다 보니까 저 그냥 국어 공무원 이런 거 뭐 공무원 준비를 해야 되나 하는데 저는 수험 생활을
안 해봐가지고 네. 못하겠더라고. 무섭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저도 대학교를 어떻게 들어갔는지 저도 기억도 안 나는데 네. 근데 막상 이제 소위 말하는 고등교육기관 이제 대학교 4년제를 졸업하고 보니까 네. 물론 거기서 배우고 많이 깨닫는 것도 있긴 하고 또 지식적으로도 있긴 한데 그게 또 전부는 아니니까. 그렇죠. 네, 뭐 그래서 뭐 교육부 장관 논란이 이 얘기를 이제 화두를 꺼낸 게 네. 우리나라 교육 정책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런 것도 있고 네. 제가 중고등학교를 6년 다녔거든요. 제가 같은 중학교 네. 구미시 경구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진짜 그냥 6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미래에 대한 그런 게 없이 그냥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놀면 놀고 매점 있으면 매점에 가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그때 공부를 너무 안 해서 지금 이 상태로 왔지만 근데 너무 애들이 저도 이제 지방이랑 이제 서울에서 생활 한 10년 해보니까 네. 서울 소재 수도권의 중고등학생들을 보잖아요. 네. 뭐 학원을 뭐 목동, 강남 이런 데 애들이 막 6군데, 7군데 이렇게 다닌다 하더라고요. 보통 중학생이면 집에 오면 10시예요. 그래요? 네, 중학생들이 목동 이런 데 사는 애들은 네. 집에 오면 10시. 그럼 10시에 와서 그냥 자느냐? 숙제해야죠. 보통 학원 숙제, 학교에서 숙제를 안 내줘요. 학원 숙제가 너무 많아서. 저는 그 중학교 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 뭐 지편전이라고 중2 때부터 네. 뭐 방과후 학교 이런 것처럼 네. 그거 한 5, 9시까지 했었는데 근데 대학이 전부가 아니란 거를 깨우쳐야지 대입에 대한 과열이나 스트레스가 없는데 또 그 사회 자체가 안 되니까 교육 문제 자체가 사회 문제인 거 바로 그죠. 연결돼요. 우리나라는 사실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도 교육으로부터 출발해요. 강남의 집값이 왜 비싸냐? 목동의 집값이 왜 비싸냐? 다 대구. 교육하고 연결돼 있어요. 대구 쪽에서도 집값 비싼데 경신고 앞에만 네. 그런 게 다 교육하고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교육부 장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이제는 사실은 윤회 장관의 임명이 논란이 뭐 크다 그랬는데 많은 이슈에 묻혀서 논란이 별로 크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뭐 재철이 형님이 계속해서 매일 하루에 하나씩 계속 터뜨려주고 계셔서 윤 회장 사실 묻혔죠. 고마워해야죠. 예. 네, 이거를 좀 자유형태에서 끌고 가려고 했는데 못 끌고 갔어요. 재철이 형 때문에. 그래서 나 죽겠다 싶으니까 그러니까 야 도와줘. 이거. 청와대에서 임명을 강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냥. 그렇죠. 그러면 이걸로 사실은 이슈화를 시키려고 했었는데 못 시켰어요. 신재철 의원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크게 국민들한테 관심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네. 것 같고. 솔직히 언제 벌써 임명됐어? 이런 사람들도 많죠. 있어요. 네, 많죠.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왜 교육부 장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임명이 됐으니까 네. 지켜봐야지 되는데 이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이었었던 게 비정규직 그러니까 뭐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네. 뭐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었단 말이에요. 저는 반대거든요. 기간제 교사를 왜 정규직화를 합니까? 그렇죠. 네. 그거는 오히려 역차별. 그렇죠. 역차별이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기간제 교사가 똑같은 일을 하는데 보수가 더 낮거나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되지만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 정교사로 이렇게 바꿔준다라는 건 예,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철학은 확실히 보여요. 차별하지 않겠다. 그 두 번째 영어 교육,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재밌게 놀게 하는 교육을 시키겠다. 이 철학은 있는 거예요. 근데 네. 그거를 법제화를 해버리니까 반감이 생겨요. 예를 맞아요. 들어서 영어 교육 예, 영어 교육 못하게 하겠. 지금은 뭐 초등학교 때 2학년 때까지는 뭐 놀이를 통해서는 할 수 있겠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유치원에서 영어 가르치지 그렇죠. 마라. 뭐. 그게 철학은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땐 놀아야 된다. 저도 그 철학엔 동의를 하는데 법제화를 시킨다거나 막는다거나 이거는 저도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굉장히 못했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네. 그리고 제 색시는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서울대를 갈까 고민할 정도의 실력이 됐어요. 네. 둘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학원 다닐 필요가 없다. 나는 공부를 어차피 가봤자 공부 안 하고 놀아. 제 색시는 집에서 혼자 해도 돼. 아, 요거 둘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교육은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맞아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르니까 공통점이 딱 생긴 거예요, 오히려. 근데 그거를 법으로 막는다? 그러면 왜? 맞아요. 이렇게 그런- 돼버리는 거죠. 그런 부분들의 반발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수시 비중이 지금 너무 높다. 대학을 뽑는 게
수시가 한 60%, 정시가 한 40%. 근데 이 수시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공부만이 아닌 걸로도 대학 갈 수 있게 하겠다라는 되게 허울 좋은 그렇죠. 취지이지만 돈 있는 사람들, 정보가 많은 사람들은 어떤 구멍을 통해서도 좋은 대학을 그 수시를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시에 또 안 좋은 점, 수시가 빨리 뽑아요. 맞아요. 나머지 고3 시간이 그냥 멍 때리면서 이미 자기는 대학생이 돼버렸으니까. 제 색시가 그랬죠. 이게 정말 그 균형 공정하지 않은 룰이거든요. 네. 학종이라는 뭐 학력 수행 종합 평가인가요? 뭐 그렇게 부르던 그 학종이라는 게 있는 사람들한테 유리하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숙명여고에서 있었던 뭐 시험 유출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학종이라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폐단들인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네. 수시를 대폭 줄이고 정시를 확 늘려야 된다. 이게 지금 모든 학부모들이 바라는 거예요. 수시가 이렇게. 근데 이제 대학들은 싫어해요. 왜냐면은 수시로 벌어들이는 돈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원서 내는 네, 빔. 네. 이 원서만 엄청 비싸요. 그렇죠. 7만 원. 그러니까 제 때가 한 5만 원, 10만 원 사이였어요. 네. 그게 애들이 일단 넣고 본단 말이에요. 막.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막 네. 넣고 보니까 그 돈이 엄청나요. 그래서 수시 뭐 그 소위 말하는 명문대 이렇게 좀 유수의 대학들은 수시 한 번 하면 건물 하나 세운다고. 왜냐하면 어차피 성적이 좀 낮은 애도 그냥 나 한번 예를 들어서 뭐 S대 한번 써봤어, 뭐 Y대 써봤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수시로 네, 한번 써보는 떨어지더라도. 거죠. 예. 네. 저도 뭐 썼기도 했고. 최저 등급은 맞았는데 논술이 안 됐나 봐요. 최저 등급 딱 그 수리 사탐 2등급 2개 맞았는데. 아,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 이렇게 교육열이 네. 생각해 보면 뭐 고대 시대, 중세 시대 이런 데도 있었겠죠. 뭐 있었죠. 좋은 향교 가고, 뭐 그럼요. 성균관 가고, 네. 뭐 좋은 뭐 동양 문화는 더 강했고요, 그게. 그렇죠. 예. 왜냐면 내가 잘 돼야지 우리 가문이 사는 거니까 동양 문화는 그게 더 강했고 서양 문화는 아무래도 조금 약하죠. 왜냐면 개인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건 내가 나를 위해서야.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내가 잘 되면 우리 부모님, 내가 입신양면하면 우리 부모님의 어깨가 들썩들썩 우리 자식들 많은 걸 물려줄 수 있고 이 문화가 되다 보니 오히려 동양도 강했죠. 예전에 호스 사장님께서 얘기하실 때나 뭐 놀러와나 이렇게 뭐 옛날 염천교 때 한국이 땅이 좁아서 네. 미국은 땅이 넓어서 굳이 내가 서부에 있는데 굳이 뭐 동부에 있는 아이비리그를 갈 필요가 있냐, 뭐 비행기 타고 3시간 걸리는데 땅이 좁으니까 다 몰리고 수도권으로 그렇죠. 몰리고.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중국도 땅이 넓은데 중국도 거의 대한민국 못지않게 뭐 10대 명문들 이렇게 네. 있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찢어져 있죠. 우리는 다 서울에 몰려 있고. 근데 중국도 딱 보면은 거의 그 상하이 중심으로 우측에 다 뭐 길림대, 베이징, 상하이, 그렇긴 하죠. 칭화대 이렇게 내륙 쪽은 아무래도 아직도 개발이 좀 덜 돼서. 몽골이나 티베트 근처는. 네. 근데 저도 그 교육이란 것 자체가 당연히 중요하고 그 이게 공교육의 뭐 정상화 이런 거를 많이 외치잖아요. 네.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공교육이란 것 자체가 현대와 근대화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수렵 채취하고 뭐 고대 그리스 이럴 때는 다 사립이었잖아요. 그렇죠. 공립 교육기관이 없는 거였잖아요. 뭐 아는 지인한테 뭐 사냥법을 배우고 아는 뭐 소크라테스 뭐 직계 제자한테 뭐 배우고 이렇게 했는데 공교육 자체가 이제 학교 출퇴근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근대화 산업혁명 이후로 그 등하교가 약간 출퇴근이랑 비슷한 거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제 뭐 공장에서 일하는 것처럼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이게 또 공교육 자체가 근대화의 산물이니까 공교육 자체가 돌연변이에요. 인류 역사를 전체를 보면. 그래서 그거를 그거를 뭐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 하는 것 자체가 좀 모순이 아닌가. 제가 이런 생각 계속했거든요. 너무 심오한데요. 네, 좀 심오하긴 하죠. 그래서 공교육 자체가 인류 역사상을 길게 보면 뭐 구석기, 신석기부터 몇억 년 역사를 보면 공교육 자체가 한 200년이 안 된 시스템이에요. 긴 인류 역사상. 네. 근데 그거를 정상화시키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인류 역사상 길게 있지도 않은 거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게 말이 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계속했거든요. 근데 그게 정상화라는 게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가에서 주도하는 게 공교육이잖아요. 네.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근데 애들이 다 이제 학원 다니고 사교육이 뭐 사교육비가 엄청 많이 나오고 뭐 몇 조
시장이 크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잡고 공교육을 하겠다는데 아까 말했듯이 인류학적으로 역사상으로 근데 200년 정도 됐는데 네. 200년이면 충분히 긴 시간 아닌가요? 우리한테는 지금 사회가 엄청 복잡해지고 공교육이 필요한 게 사실은 공교육에서는 우리가 학교가 지금 어떻게 보면 입시학원처럼 변질돼 있어서 문제인 거지 공교육을 하는 이유는 사회성을 가르치고 그쵸.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는 법을 가르치고 네. 기본 교양을 가르치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회성이 충분히 발현되는 인간으로 길러내는 그렇죠. 게 목적인 거라 그거를 인류 역사를 보면 없으니까 이걸 그럼 없앨 수는 아니, 없잖아. 네, 그럴 수는 없는데 근데 네. 그런 거를 당연히 학교 학원이나 일반 사설 교육관에서는 감당을 못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대입이긴 한데 근데 그래서 제가 그냥 말하고 싶은 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네. 공교육 정상화 나도 모르겠다. 아유 뭐야? 교육부장은 시켜주시면 가져와서 생각해 볼게요. 제가 뭐 교육부 위원회나 뭐 그런 것도 아니니까. 아니 우리 다 열심히 들었잖아 우리. 유은혜 장관님. 저는 이렇게 보면 돼요. 사실은 이제 뭐 공교육 지금도 사실 이제 그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인류대학에 들어가는 일반 고등학교들의 네. 비중이 엄청 떨어지고 있어요. 다 뭐 자사고. 자사고, 그다음에 특목고 뭐 이런 데들이 다 자리를 하고 이제 그런 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중학교 때부터 준비를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정보와 돈이 없는 집안 애들은 거의 못 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인류대에 가는 예전에 그냥 일반 고 동네에 있었던 명문고들이 되게 퇴색이 되고 다 이제 자사고나 특목고로 바뀌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이런 거 자사고 이런 거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자사고를 지금 너무 많이 생겼고 특목고도 너무 많이 그러니까 생겼고 그런 거기가 대학을 많이 가는 이유가 자사고나 특목고가 교육의 질이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좋은 학생들이 가서 그럴까요? 둘 다죠. 둘 다인가요? 둘 다죠. 그러니까 특목고 제 친구도 이제 외고 나온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선생님들이 다르대요. 그렇긴 하죠. 예. 선생님들이 학원 강사 뺨치게 잘 가르치는 거예요. 맞아. 그게 칭찬이었어. 예. 학원 선생보다 잘 가르쳐. 이게 칭찬이었어. 왜냐면은 선생님들한테. 일단은 학원 선생들은 네. 자기 이제 돈이니까 네네. 안 졸리게 재밌게 가르치는 걸 엄청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수학 포기는 수포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주로 이제 중학교 때 수학 선생님 한번 잘못 만나면 포기를 해요. 저요. 그런 경우들이 네. 많거든요. 근데 이제 왜냐면 그 선생님은 어떻게 가르치든 본인은 자기가 할 일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맞아요. 선생님들도 많기 때문에 따기만 많이 때리셨어요. 네. 저번에 그 유튜브 영상 보니까 사교 정승재 수학 선생님인가 이렇게 얘기를 짧아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공립학교 그러니까 임용 합격해서 이제 국공립학교 재직하시는 교사분들의 급여를 학생들이 만족을 하면은 많이 주고 만족을 못 하면은 감봉을 하면은 그 야, 거기도 풀어주세요. 네, 공립학교 교사님들 솔직히 제가 딱 봐도 중등 임용 합격하면은 인생 거의 이제 딱히 문제만 안 일으키면은 그렇죠. 잘리지가 않으니까 공무원 그 네. 보장법으로 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을 물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보통의 사립학교보다는 떨어지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있어요 또. 그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내가 수업에 열중하지 못하는 환경이 커요. 그쵸. 그러니까 학원 선생들은 아하. 수업만 연구하면 돼. 그리고 네. 나머지 잡무들을 그걸 해주는 사무직들이 맞아요, 따로 맞아요. 있어요. 네. 근데 학교에선 선생님들이 수업뿐 아니라 잡무도 같이 보기 때문에 교육부장, 미화부장, 선도부장 네, 뭐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아서 수업에 대한 발전이 없는 거에 대해서 뭐 100% 동의는 어느 정도 공감은 하는데 해야 될 일이 또 학교에 너무 많이 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학원에서 아이들을 짧게 가르쳤었는데요. 1년 차는 정말 재밌었어요. 막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2년 차 되니까 작년에 했던 거 그대로 하면 돼요. 학년 아이들만 바뀌고 학년은 같으니까 그대로 했어요. 나 좀 경력 좀 되니까 편해지는데 3년 차 되니까 준비를 아예 안 해요. 그냥 가서 하면 돼. 책 보면은 2년이나 가르쳤으니까 딱딱딱 나와요. 시험에 요거 나올 거고 요거 나올 거고 한데 어느 순간 애들한테 너무 미안해지는 거야. 내가 이렇게 준비 안 하고 해도 되나? 그래서 바로 그만뒀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그런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들은 고민이 많고 저는 일단 대학이 문제거든요. 네. 자 이제 한 반에
고등학교 때 몇 명이었어요? 제가 35명, 35 35. 몇 명이었어요? 55명. 저도 55명. 네. 고등학교 때요? 네. 54명, 55명. 제가 정시니까 45번이었어요. 저가 53명이었거든요. 요새 초등학교가 19명에서 20명 안팎. 20명에서 25명 이 정도 되는데,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대학이 이제 문을 닫을 거예요. 요즘 그 절반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경고 주고 이제 지원 안 해주고 이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문 닫는 대학들이 이제 엄청 생기죠. 더 닫아야죠. 예. 네, 막 엄청 많이 닫을 거예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자 대학 어느 대학 나왔어요라고 할 때 바로 대답 못 하잖아요. 돈 날린 거예요. 저요? 돈하고 시간을 날린 거예요. 바로 어느 대학 나왔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 못 한다. 그러면 돈하고 시간 날린 거예요. 4년대 대학 나왔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저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더블 S대 나왔습니다. WS대 뭔가요? 숭실대학교. 숭실대 정도는 정도면 얘기할 수 퀄리티 있죠. 있지. 아, 근데 예. 제가 지방에서 그냥 공부를 근데 제가 이게 결과물이 아니라 제가 공부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네. 근데 수도권이랑 또 지방이랑 교육열이나 이런 게 많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본인이 주변에서 어느 대학 나왔냐 물어봤을 때 바로 대답 못 하잖아요. 그러면 시간과 돈을 다 낭비한 거예요. 저는 그럴 그 시간에 차라리 학원 같은 데 다녀서 기술 배우는 게 훨씬 나아요. 맞아요. 전 그래서 전문대를 가는 걸 차라리 추천해요. 네, 그렇게 가야 돼요. 네. 제 친구들이 그러니까 친구들은 아니고 저희 그 지방에 제 고향집 근처에 좋은 전문대 2년제 3년제가 있어요. 네. 근데 걔네들이 취업을 포스코, 현대중공업 이런 데 다 해가지고 취업은 잘 되기도 하고 배운 것도 많고 그래서 저도 진짜 이럴 줄 알았으면 장학금 받고 저도 그냥 전문대를 진학했어야 됐나. 그래서 이 대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커서 이제 입시까지 되면 정말 좋은 대학교,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대학교가 아니면 등록금도 너무 비싼 상황이라 그렇죠.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네. 근데 저도 8학기 동안 물론 전자공학과 4학기, 기독교학과 4학기를 다녔는데 네. 많이 배운 거 사람도 만나고 많이 배운 게 있는 것 같은데 저번에 저도 듣기로는 지금 대학교가 옛날에 30년 전, 40년 전 고등학교 역할을 그대로 한다고. 그러니까 경영학과, 경제학과는 옛날에 상고 역할을 하고 공대, 이공계, 뭐 공학과 이런 거는 공고 역할을 하는 게 그대로 이제 중등교육기관 고등학교에서 고등교육기관 대학교로 그대로 올라간 게 아니라고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 원래 고등교육기관 자체가 취업을 하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고등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인문학이 진짜 제대로 된 고등교육에 아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물론 제가 인문학도여서 그런 게 있지만 근데 문제는 취업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또 좋은 직장 기업에서 좋은 대학 출신을 뽑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요즘 뭐 블라인드 채용 이렇게 하긴 하는데 블라인드 채용은 NCS 그 코레일이나 뭐 전력공학 쓸 때 다 뭐 학과 다 쓰게 하던데요. 블라인드 채용이라면서 그 수업 내용이나 이런 거 소재지 이런 거 다 쓰게 좀 말이 안 나와요. 근데 NCS가 저도 그냥 뭐 지난번에 테스트 나와서 뭐 JRP도 입사 지원하고 뭐 한다 했는데 어렵긴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구직 단념자로 슬슬 이제 그 존버만님처럼 저도 이제 포함시키려고. 블라인드 채용이 저는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노력한 만큼 이제 그렇죠. 대학교 진학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을 맞아요. 근데 블라인드 채용해도 보상 받아야 돼. 보상 받아요. 그러니까 블라인드 채용에도 뽑힌 애들을 뽑아놓고 보면 좋은 대학 네, 애들이 그러다가 정말 어쩌다 보면 얘는 아니니까 별로 좋은 대학을 안 나왔는데 뽑혔네 이런 애들 가끔 있죠. 근데 그게 장점일 수는 있으나 저는 뭐 저 예전에 광고에서 한창 이제 구직 활동을 했을 때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큰 광고 회사였어요. 네. 자, 아무것도 쓰지 말고 요것만 제출하세요. 뭐였냐면은 자기가 재밌게 본 영화 20편에 한 줄 평을 달아서, 그러니까 한 줄 평을 20개를 달아서 보내는 거예요. 저는 좋은 학교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기뻤죠. 내가 여기 들어갈 수 있을 확률이 보이는구나. 뭐 형이 본 영화 20개 찾으면 되니까. 그래서 재밌게 본 영화 했죠. 네. 그런데 뭐 연락은 없고.
그러니까 과연 이 블라인드 채용이 그 블라인드 채용인가? 근데 다른 분이 더 재밌게 썼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저는 자위하고 있어요. 아하, 다른 사람이 더 재밌게 썼을 거야. 블라인드 채용이 맞을 거야. 예, 내가 아직 그때 글솜씨가 적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하. 저도 이제 대학교 전공을 살려서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저도 그냥 요리하고 싶기도 하고 뭐든지 지금 하고 싶긴 해가지고 그냥 저도 그냥 전문적으로 그 스포츠 이제 연수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11월달에 한번 구직 활동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 스포츠 지도자 연수를 8월달에 중앙대에서 받았는데 그게 거의 체육학과 애들 졸업 요건에 다 있어가지고 또 학부 자체가 체육 관련 애들이 다 그 자격증도 있고 학과도 그렇죠. 학사도 체육 학사라서 경쟁력이 없긴 한데 그냥 11월 중순에 그냥 구직 활동 해보려고. 보통은 그 전공을 살리고 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애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네. 없죠. 근데 뭐 지자체 뭐 경기도 체육회나 뭐 오산시 체육회, 부천시 체육회 이런 데서 뽑긴 뽑아요. 그 자격증 소지자. 일단 몸을 좀 바꿔야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스포츠 지도자가 이 몸으로는 네. 힘들 때 스모 가르칠 건 아니잖아. 근데 제가 축구 종목을 했는데 축구라며. 한 60명이 했었거든요. 저 같은 체형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연수를 봤는데 여자들 분들이 한 7, 8명인데 다 대학교나 고등학교 선수 출신이고 남자들도 일주일에 공을 최소한 2번, 3번 차는 애들인데 저는 1년에 공을 한 번 찰까 말까 했는데 그래서 걔네들 봤을 때 제가 필기시기 어떻게 합격해서 지금 연수 받고 있지 이 생각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실습 나갔는데 막 6명이서 조를 한 24명이서 6명이서 4개 조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학생이란 거 가정하고 막 연수 받았는데 전 진짜 배우려고 막 나가지고 막 땀 흘리고 운동하고 그랬는데 근데 확실히 저도 이제 스포츠 관련 쪽으로 이제 구직 활동을 다시 또 해보려고. 아니 결론은 뭐 트와이스 다이는 결혼하는 거고. 네, 어쨌든 교육 이거 이제 문제를 약간 좀 마무리 짓자면 네. 마무리 좀 적어주세요. 교육 우리가 어떻게 하리오. 유은혜 장관이 내비게이션 잘 하기를 빌어야지. 그냥 저는 아직 뭐 두 분은 이제 육아를 하고 계시니까 저는 어차피 아들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 시킬 거니까 뭐 한국 입시 제도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아들아 월드 시리즈나 챔피언스 리그 나가자. 류현진만큼만 던져라.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일단 가리님의 전공이 이제 종교 쪽. 그렇죠. 네. 명성교회 얘기를 먼저 갖고 오셨는데 네. 정말 말 많은 명성교회 세습. 네. 이게 사실은 통과가 된 게 총회에서 통과가 처음에 됐었잖아요. 총회에서 통과가 된 게 아니고요. 네. 그 총회 일단 총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총회가 뭐냐면요. 네. 그 교단에서 1년에 한 번씩 모든 그 교단에 전국에 있는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까지 다 옵니다. 다 와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한 이틀 3일에 걸쳐서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면서 우린 교단 내에서 법도 결정하고 요건 어떻게 할 것이냐 협의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자 이런 방향도 정하고 이런 걸 해요. 그런데 이번 총회가 아니라 총회 안에 또 뭐도 있냐면 그 법을 진행하는 그러니까 국가로 치면 이제 법관들, 네. 헌법 재판관, 재판소 이런 데가 또 따로 있어요. 거기 멤버가 아마 홀수로 될 거예요. 홀수님 말고요. 홀수, 짝수 말고 홀수. 근데 아마 8대 7, 7대 6 요걸로 세습이 통과가 된 거예요. 그 맞아요. 법안으로. 맞아요. 그래서 반대표 이거 세습하면 안 된다. 이건 법적으로 우리 교단법으로 맞지 않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 그 자리를 그만둬 버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명성교회에 찬성하는 사람들만 남아서 오케이 통과됐어 하고 넘어갔는데 그걸로 이번 총회에서 이 법안 그 법 그때 했던 그 판결은 잘못된 거야라고 판결을 내버린 거예요. 맞아요. 총회에서. 근데 이게 그때도 이게 통과가 된 논리가 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맞아요. 정말 뻔뻔하기 근데 그지없던데 그 논리가 저도 교회를 뭐 다니고 있고 뭐 학과도 자체도 기독교학과를 기독교학과. 졸업해서 문학사를 땄지만 저는 이렇게 봐요. 막 대형 교회 비리 저지르고 성폭행 저지르고 그런 뭐 소위 말하는 목사가 아닌 먹사라고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분들 보면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거야 먹사는. 근데 물론 진짜 막 힘들게 막 봉사하면서 그 뭐지 부천에 그 비행 청소년 그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진짜 근데 막 문제 많으신 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근데 저는 죽어서 보자. 죽어서 네가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네네. 죽어서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이렇게.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 심판하겠다는 게 아니고 예. 그냥 알아서 하시겠죠.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이 노리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걸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이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런데 사실 명성교회가요 그 교단 내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장로교인가요? 그렇죠. 장로교 중에 이제 합동 그래가지고 저기 장신대 네. 그러니까 대학원을 신학 대학원을 따라서 교단이 가는 거거든요. 총신대도 장로교인데 여기는 이제 합동이 아니라 뭐죠? 통합 이렇게 가는 거고 이렇게 장로교도 여러 가지. 그렇죠. 대학원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백석 따로 있고요. 아. 고신대학교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조금씩 달라요. 너무 많아요 교파가. 예. 근데 명성교회가 거기다 제일 커요. 그래서 김삼환 목사의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 교단 내에서. 아 그래서 장신대 애들이 막 수업 거부하고 그랬거나. 그게 컸어요. 아. 장신대 애들이 대학원생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했어요. 우리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 우리 선배로 인정 못하겠다. 우리 교단이 우리 종교인이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안 된다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목소리가 나온 거예요. 왜냐? 제가 말씀드렸죠. 김삼환 목사님의 영향을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잘 봐줘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그 목사들 사실 굉장히 가난하거든요. 정말 돈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 있는 목사가 자기 후배들, 자기 제자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돈이라든지 아니면 김삼환 목사의 설교를 안 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공부 안 해온 사람이 없었고요. 김삼환 목사 같은 경우는 그 총회장도 했었어요. 영향을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못 내는 거야. 특히 교수들, 대학 교수들 이거 반대합니다. 못 해요. 왜냐면은 그 교단에 그 대학교에 잘리면 어떡할 거야. 그거를 김삼환 목사가 잘라 한다고 자르는 건 아니지만 목소리는 낼 수 있어요. 저 사람 조금 내가 요즘 신학생들 얘기 들어보니까 조금 그렇다고 하던데 라고 하면은 그 자리를 노리는 다른 박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들이 함부로 못 나서 그리고 목사들도 못 나서 우리 큰형님을 어떻게 공격해. 같이 공부했던 같이 내가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신학생들이 나섰어. 그러니까 방패막이가 생긴 거예요. 교수들, 목사들이 이건 아니다. 신학생들, 우리 제자들 내가 지켜야 돼. 이렇게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저거 그 신학생들한테 박수 쳐줬어요. 너희들이 나서야 된다, 진짜. 저는 그게 크게 의미 있을까 싶었는데 그게 컸구나. 엄청 컸죠. 아. 지금 그거는 또 그 장신 쪽인데 총신 쪽도 물론 총신 장난 김삼환 아니죠. 목사 세습 때문에 아니지만 그것도 약간 뭐 외부 자본이나 이렇게 사유화한다고 또 문제돼 가지고 또 수업 거부를 하고. 근데 소위 말하는 저도 장로교 안에 뭐 합동, 통합, 뭐 고신, 뭐 그런 거 뭐 협신 이렇게 막 저도 이렇게 교파가 있는 것 자체가 몇 년 전에 알았어요. 4, 5년 전에. 저도 몰랐어요. 엄청 많더라고요. 장로교면 장로교가 아니었나? 네, 뭐 장로교 안에도 뭐 WCC, 뭐 기독교 총연합을 가입하네 마네, 뭐 엄청 많죠. 예. 신사 참배를 했네 안 했네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그래서 그냥 한국 기독교 자체가 우리가 아는 그냥 소위 말하는 뭐 창세기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그 유럽 미국에서 믿는 기독교랑 또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저기 이렇게 쓰신 분이 목사들이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거든요. 우리나라 교회는 기독교는요 개교회주의예요. 하나 다 따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나서서 이거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못 해요.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해. 조용해. 그럼 나 어떻게 해? 나 혼자 찍혀. 그러니까 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뒤에서만 진짜 저래서 되나 정말 목사가 쪽팔리게 정말 이러고 있었는데 아까 얘기하듯이 그 학생들이 나서니까 그제서야 나선 거죠.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시스템 자체가.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통과됐을 때 명분이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게 그렇죠. 김삼환 목사가 세습은 원래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교단 법으로. 근데 이건 세습이 아니다. 왜? 세습이라 함은 김삼환 목사가 그 직을 맡고 있을 때 아들한테 물려주면 세습인데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은퇴를 했어. 은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들이 간 거기 때문에 세습이 아니야. 그렇죠. 말이야 똥이야 씨발이야 이게 기독교인이야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 통성기도하면서도 그런 개수작을 부리면서 세습을 하는 거예요. 말이 창피하죠. 그런 거 보면. 진짜 쪽팔린 줄 몰라. 이것들은 돈이 전부지. 얘네들이 믿는 건 돈이지 하나님이 아니야. 근데 진짜 세습을 안 할 수는 근데 세습 자체가
잘못된 거는 아니긴 해. 왜냐하면 지방에 뭐 개척교회 이런데 막 교인들 한 4명 5명 이런 데는 그런 데는 억지로 세습. 세습하라고 세습이라고 하지도 않죠. 그거는 네. 그거야말로 사역이라고 하지. 그걸 누가 세습이라고 해. 근데 막 똥인데. 그 신학대학원 막 아버지 거기 재직하시는 분 막 교수님한테 교수님 저 세습해야 돼요. 지방에 이렇게 작은 교회 이렇게 가사를 거기 있는 건데 세습 자체는 뭐 지방에 이렇게 어려우신 분이나 진짜 예를 들어서 뭐 제대로 뭐 그런 건 세습이라고 하지도 않고요. 절차로 문제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교인과 어마어마한 돈이 굴러가는 곳을 굳이 아들이 또 딴 데 교회를 하고 있단 말이야. 굳이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이거를 네가 이 십자가를 채워라. 뭔 십자가야 그게. 자, 제가 세습에 대해서 꽃길이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김삼만 목사를 비롯해서 그 세습을 찬성하는 그 명성교회 안에 무리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요. 왜 우리한테만 그래? 딴 데 다 하는데. 왜 우리한테만 그러냐고 이거예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잘 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변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사회가 변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식이 변해요. 생각하는 게 변하고 불과 5년 전, 6년 전만 해도 우리 길에서 담배 함부로 폈어요. 네. 그쵸? 근데 지금 길에서 담배 걸어가면서 담배 피우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렇죠. 이게 몇 년 안 됐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한 70대 할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길 다니면서 담배를 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애 엄마가 길에서 담배 피시면 어떡해요? 그럼 그 할아버지 기분은 어떨까요? 왜 내가 여태까지 나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법이 바뀌었어요. 언제? 무슨 법이 바뀌어? 이게 김삼만 목사 똑같은 거예요. 자기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네. 그리고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갑자기? 그러니까 이거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 70대 할아버지처럼. 그리고 세습은 솔직히 많이 해왔어요. 많이 해왔는데 특히 우리가 잘 모르는 한 200명에서 500명 되는 중형 교회들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다 하죠 거기는. 많이 해왔어요. 여기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런 데는. 그런데 이제 법으로 안 되게 하니까 뭐 이제 조금씩 어떻게든 이제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사위한테 물려준다, 아니면은 한번 딴 데 갔다가 다시 온다, 다른 목사를 한 5년 동안 있다가 이렇게 별의별 걸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잘못됐던 건지 솔직히 아까 말이야 똥이 똑같은 거거든요. 그냥 오지 말라 요거 하나인데 그걸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명성교회가 요거를 오케이 해줘 갖고 넘어간다? 그러면은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를 위해서 막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하나, 기독교 사회를 위해서 막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봤을 때 이런 여지를 남겨주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돼. 이거 끝. 다 너부터 시작이야.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저도 문제가 되는 게 선후 관계가 잘못되는 게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내년부터 내후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한다고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4, 50년 전부터 종교인 과세가 제대로 있었으면은 세습이 문제가 덜했을 텐데. 그러니까 종교인 과세 이렇게 세금을 낼 거 하고 왜냐면 그 교회 자체도 이제 거의 기업이니까 돈이 많이 굴러가니까 그거를 제대로 또 만약에 양도세를 내고 이렇게 유산 상속세를 내면은 뭐 세금 얘기 한번 쭉 해볼까요? 오뚜기처럼 네, 세금 얘기 굉장히 긴데. 네, 하셔. 교회 세금이 괜찮으시겠어요? 네. 교회 세금 지금 보면은 다 세금 얘기예요. 교회 세금 얘기. 네. 자, 교회 세금 내라고 하는데 뭘 내라는 거죠? 소득에 대한 네, 소득세. 소득세. 그러니까 그 소득이 뭐죠? 그러니까 헌금으로 벌어들인 돈이 얼마냐. 그렇죠. 지출을 네. 다 하고 남은 얼마를 받았고 네네. 그 돈을 어떻게 썼느냐를 안 밝혀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지금은.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소득세를 안 낸다고 하는데 소득세는 원래 안 내는 거예요. 왜냐? 이거 교회라서 안 내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그 법인이 기부.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 월드비전이라든지 홀트 아동복지 이런 거. 다 세금 내야 돼요. 같은 법인이 같은 법인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기부라서. 그거는 아예 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소득세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대한민국 법이 그래요. 제가 지금 교회를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현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뭐가 문제냐? 종교인들, 그러니까 담임 목사라든지 거기서 일하는 뭐 소속 목사, 전도사 이런 사람들의 활동비, 월급과 활동을 내라. 종교인 과세는 그거예요. 종교인 과세예요. 네. 그거를 내라는 거예요. 나머지 뭐 재산세가 아니라 그 뭐죠? 건물에 대한 이런 건 다 내요. 그러니까 요게 핵심인데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욕은 해도 돼요. 왜 세금 안 내라고 욕을 해도 되는데 뭔지는 알고 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네. 일단은
첫 번째가 목사 월급이 네. 세금 목사 월급 잘 안 밝히죠. 그렇죠. 네. 그게 포인트예요. 네, 그게 포인트고 네네. 얼마가 들어오는지를 밝히지 않아요. 그리고 다 이게 완전 현금 장사잖아요. 아 근데 요즘은 밝히는 게 기부금 영수증은 다 끊어줘요. 그거를 가라로도 끊어주잖아요. 가라도 할 수 있죠. 예. 기부금 영수증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네네. 이게 한 30만 원 내고 50만 원치 해주세요 이렇게. 그렇죠. 이거를 그냥 그렇게는 안 해주죠. 근데 그렇죠. 보통 제가 되게 교회가 성장하는 게 인터넷 방송하고 비슷하다니까요. 큰 손 몇 명이 막 세워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큰 손 몇 명이 세우는데 내가 올해 여기 한 3억 낼 테니 기부한 거나 5억 끊어줘. 10억 낼 테니 이거 가능해요. 한 네. 20억 끊어줘. 이거 해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가능하죠. 그 사람도 이제 교회에다 돈을 내고 세금을 엄청 아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거의 탈세 같은 절세. 이게 그렇죠, 저기, 이게 저기 누구죠? 완전 탈세를 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기자? 주진우 기자가 MB를 지금 의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 그 형제 중에 한 명이 전도사예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하지 않았을까 지금 의심하고 있더라고요. 형제예요? 누난가? MB의 누난가? 누난가 여동생인가가 아마 그럴 거예요. 여자 전도사. 아. 그래갖고 지금 그걸 의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대형 교회들이 온갖 악행의 온상이에요. 그게 큰 돈들이 하니까 그런 큰 손들이 헌금을 엄청 내 교회에. 그리고 그쵸. 이 사람이 기부금을 영수증을 그렇게 끌어달라 그러면 지금은 끌어줘도 되니까. 네. 왜냐면 얼마가 들어오고 어떻게 됐는지를 다 현금으로 받고 신고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그런 탈세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놓고 아멘 하면 끝이야. 자 은혜 넘치게 합시다. 이렇게 네. 가면 끝인 거예요. 그러면 끝이에요. 소방교회 장로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대형 교회들이 그 얘기한 세금 같은 경우가 목사가 얼마를 받는지 알릴 의무가 없는 거죠. 자, 보통 그- 교인들이 이제 그러면은 네네. 이제 이거를 밝혀내려고 하고 쓰는 것도 이제 밝혀내려고 그게 하는 거고. 목사의 월급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기본급이 있어요. 그 누가 정하냐면은 이제 교회에서 정하는 거죠. 네. 요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기본급을 정말 최저 시급으로 딱 맞출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나머지를 주는 거죠. 활동비. 약간 네. 포괄임금제랑 비슷하네요. 활동비, 뭐 또 뭐 그러니까 도서구입비, 목사님들 책 많이 봐야 되거든요. 자녀 학자금 생활비, 뭐 자녀, 뭐 저도 솔직히 그런 거 받은 입장으로서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이렇게 줘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진짜 아직도 지금은 그 교회를 안 다니지만 너무 감사한 마음을 다니고 있어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이 얘기 갑자기 해가지고. 네. 그런데 이런 거는 안 밝혀도 되는 거예요. 왜냐? 기본 월급만 밝혀. 나 요만큼 받아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나머지 이게 만약에 이게 기본 월급 받는 게 300이고 따로 받는 게 1000이야. 그럼 나 1000 안 밝히고 나 300만 받아요. 이래버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밝히자. 요걸 투명하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세금 요구를 할 때는.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 얼마 받는지 안 나오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4대 보험이나 이렇게 그럼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예요? 그렇죠. 아. 개인. 예. 그러니까 직장가입자가 아니고 아니죠. 지역가입자로. 아니죠. 네네. 그 사람들은 이거를 직업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불쾌해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그게 제가 어. 그것도 또 얘기해 드릴게요. 사사로운 직업의 영역에 넣을 수 있느냐. 요즘 바뀌고 있어요. 그래요. 저희 교단에서 이번 좀 있으면 총회 하거든요. 근데 작년 총회 때 무엇이 통과됐냐면 종교인, 그러니까 목사 이 직업, 그러니까 직업을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막 목사가. 시인이나 소설 이렇게 막 같이 그런 거 하고. 말고 아예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는. 뭐 의사하면서 뭐 그렇죠. 목사를 그거를 통과시켜 줬어요. 교사하면서 막 하고 그거 할 수 있어요. 인제 통과됐어요. 대박인데. 왜 통과된지 아세요? 근데 교수들이 목사들이 많잖아요. 너무 가난하니까. 지금 큰 명석교회 얘기하니까 되게 부자인 것 같잖아요. 목사들 정말 가난해요. 그렇죠. 너무 가난해. 어디 진짜 그래갖고 부모님이라든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나 낮에 주 5일 동안 나 일할게. 회사 다닐게. 지금 솔직히 그거 이중 직업 통과 안 해줘 갖고 목사들이 뭐 했냐면 밤에 대리운전 되게 많이 했어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대리운전하고 택배 되게 많이 했어요. 생활은 해야 되니까. 돈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이는 30, 40, 50인데 돈은 벌어야 되니까. 아. 근데 이거를 통과를 해서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이제 30대 중반인데 울산에서 교회를 하는데 교인이 아무도 없어요. 네. 혼자 설교를 하고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내려와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부모님이 도와주시는데 울산 경기가 너무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지역에 이제 가면은 그 지역 목사님들끼리 모임이 또 있어요. 어쩔 수 없죠. 그 같은 교단의 목사님들끼리 모여 하면은 그 얘기를 하면은 야 목사가
기도하기도 시간 없는데 말이야 자식이. 기도나 열심히 해 임마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걔는 막 머리가 하늘까지 솟는 거 열이. 그럼 좀 도와주든가. 기도 열심히 할 수 있게. 밥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나이 드신 분들은 아직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는 성스러워야 돼. 목사는 이거에 집중해. 무슨 돈을 벌어라고 하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가 또 변하잖아요. 지금 사회가 변하니까 법이 바뀐 거예요. 이 사회 이 바뀐 법에 따라서 우리가 또 적응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려워요. 저는 명성구의 세습이 그냥 세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 안 돼요. 우리 사회를 위해서 막. 저는 예. 대한민국 기독교는 한번 망해야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 아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 망할 이렇게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망할 네. 수는 있어요. 망할 못 수 망해 있죠. 못 망해요. 못 망해요. 이게 네. 이미 젊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되게 외면한 지 오래됐어요. 그렇죠. 지금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 10년 전하고 지금만 비교해도 젊은 사람 비중이 현격하게 많이 차이가 나고 부모들이 이제 자기 아이들 데리고 오는 거 말고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뭔가 교회를 다니고 거기서 신앙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옛날에 비해서 확실히 많이 줄어들고 그쵸. 왜냐면 교회라는 곳이 이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니까 교회를 좋아할 수가 없죠. 네. 기독교라는 걸. 그래서 대한민국 기독교는 명성교회가 안 망하겠어요? 명성교회는 안 망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점점점 새는 줄어들겠죠. 그쵸. 노인네들만 바글바글 하니까 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마치 시골에 이제 노인네들 있고 어린아이가 안 태어나서 얼마 이제 몇 년 뒤에는 소멸된다 이 마을은 이런 마을들도 지금 있잖아요. 대한민국 기독교가 약간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그거는 보고 있거든요.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은 제가 아까 영국 얘기를 좀 했어요. 아. 디에고님이랑 영국이 그 성공회 그리고 감리교의 시작이에요. 성결교의 시작이에요. 영국이. 네. 그런데 지금 영국 가면은요 교회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어요. 한 20명 30명. 교회는 굉장히 몇백 년 된 정말 멋있는 네. 그 중세 시대에 딱 올려놓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고요. 결정적으로 목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없으면 어떡해. 한국에 와서 신학교 저희 학교도 채플에도 오셔가지고 얘기하셨어요. 목사 좀 보내달라고. 영어 좀 할 줄 알면 된다고. 와서 영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 좀 해달라고.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망한 거죠 교회가. 네. 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오랜 기간 걸리는 거예요. 네, 오랜 그리고 기간 제가 우리나라는 안 망한다고 하는 이유가 이거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인데 작은 교회들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 교회들은 없어질 수 있어요. 한 네. 100명에서 500명 왔다 갔다 하는데 1000명 이상, 10,000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들은 안 없어질 거예요. 앞으로도. 그리고 적은 교회들은 계속 생길 거예요. 10명, 20명 다니는. 왜냐? 적은 교회들이 계속 있는 이유는 제가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원래 목사의 역할이 그거예요. 사람들 하나하나 만나서 치유해 주는 거예요. 너 일주일 동안 힘들었지? 네. 너 일주일 동안 걱정 마.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게 소라카. 소라카의 역할이에요, 목사는. 네. 당신 일주일 동안 다시 힘내. 당신 가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힘내. 그거를 성경적으로 힐을 넣어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소나가 더 낫겠다. 소나가 더 낫겠다. 소라카 궁이면 4명 네. 동시에 오! 그러면은 다시 소나카로 바뀌게. 그리고 뭐 크레센도 하면 춤추잖아요. 그러니까 소나 안 되겠어. 너무 이상해졌어. 네. 그런데 대형 교회는 왜 안 망하냐라고 제가 생각을 하냐면 이거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교회가 시장이에요. 네, 마켓이 그럼요. 됐어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목사 빼고 교인들끼리의 시장이에요. 네. 예를 들면은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결혼하셨잖아요. 네. 식사 어떻게 하셨어요? 뷔페. 뷔페. 불러서 했죠. 출장 뷔페. 네. 그거 누가 불렀어요? 교회에서 선정해. 장인어른 장모님이 네. 말아서 하셨겠죠. 그거 돈 굉장히 큽니다. 그렇겠죠. 예, 이런 식으로. 네. 자, 교회에 가가지고 뭐 무슨 회장님, 사장님들 모여가지고 서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 커요. 그렇죠. 이게 작은 교회에서 가능할까요? 안 돼요. 큰 교회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왜 정치인들이 MB가 소망교회 다니던 시절에 열심히 소망교회를 갔을까요? 주차장 그거 하시고. 어? 그건 옛날 얘기고. 예. 왜 갔을까요? 이 거래를 하려고 가는 거예요. 네. 얼굴 도장 찍고. 대형교회는 내가 망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이게 계속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를 먹더라도. 그러니까 어쨌든 뭐냐면 이 명성교회 세습이 저는 되기를 바라는 게 기독교가 완전히 망하진 않더라도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새가 많이 꺾일 거라고 저는 길게 봤어요. 그쵸. 그리고 제가 이미 대한민국에 있는 교인들이 저도 사실은 놀란 게 왜 이사를 가도 멀리서까지 그 교회를 가요. 인맥. 그 쏟아부은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교회는 하나님을 보러 다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관계 이렇게 하고 네. 약간 그냥 뭐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축의금 부의금이라는 이런 문화가 있죠. 그렇죠. 남의 아들 결혼식 때 내가 낸 축의금이 얼마예요. 내 새끼를 장가 보내기 전까지는 시집 장가 보내기 전까지 그 교회를 못 끊어. 수금을 해야 되니까. 저희 아, 그거는 근데 교회랑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그러지 않나요? 교회가 엄청 크죠. 교회도 크죠. 그럼요. 교회를 옮기면은 이제 연락할 수단이 물론 올 사람은 오는데 그렇죠. 진짜 좀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 한마디 그거죠. 직장도 정년 퇴임하기 전에 그쵸. 자식들 장가 시집 그런 보는 거예요. 듯이. 그러니까 못 옮기는 거예요. 교회를 못 옮겨. 그러면 만약에 새로운 목사님의 마음에 안 들어요. 목사를 쫓아내지. 그러니까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다른 교회를 옮기면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도 계속 다녀요. 그 목사 욕하면서. 그렇죠.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대한민국 교회 안에. 그러니까 그 아까 그 가리님께서 그 계파주의라고 했잖아요. 한국 네. 교회는. 근데 성당이랑 교회랑 약간 다른 게 성당은 이제 수품만 받고 신부님이 되면 보장이 돼요 정년까지.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고. 그래서 월급 받잖아요. 한마디로 성당은 약간 공립학교 이런 느낌이고 네. 교회는 약간 학원 이렇게 개인적으로 자기가 열어서 이렇게 대형 학원 뭐 메가스터디 스카이도 큰 학원 있고 네. 작은 동네 학원 있지. 저도 약간 비유가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성당은 그냥 왜냐면 성당은 이제 중앙 그 바티칸 로마 교황 중심으로 이제 쫙 이어지는 거고 네. 교회는 그냥 5명 10명 모여도 단독적으로 막 할 수 있고 하니까 누구든지 교회를 창업이 아닌 그 개척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게 약간 학원이랑 학교 약간 이런 느낌. 근데, 개인이 네. 열심히 활동을 해야지 교회는 수입이 그러니까 그 기부금이 들어오고 네. 성당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고. 그렇죠. 자기 출퇴근만 해도. 공무원처럼 하면 되잖아요. 네. 사고 안 치면. 근데 영국 성공회가 약간 그럴 거예요. 그 국교라서 월급이 국가에서 나올 거예요. 그 독일도 목사가.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독일이라든지 독일 얘기를 듣게 독일 같은 경우는 목사들이 딱 설교만 하고 끝나요.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자기 공부라든지 연구 이런 걸 많이 해요.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전통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교인들을 제가 아까 소라카라고 했잖아요. 교인들이 무슨 일이 생겼다 제일 먼저 달려가야 돼요. 이건 큰 교회 목사님들은 하고 싶어도 못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안 돼. 그래갖고 그래갖고 한번 했다가는 그렇죠. 또 왜 우리는 안 해주냐. 맞아요. 말 나오니까. 맞아.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게 목사들이 그런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어디지 페이스북에서 굉장히 큰 재밌었던 게 있잖아요. 이럴 때 목사 불러주세요 하고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올린 게 있어요. 뭐 TV가 고장나면 불러주세요. 뭐 하면 골라주세요. 고스톱 칠 때 한 명 비면 불러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목사의 역할이거든요, 사실. 할머니 할아버지도 못하는 거 핸드폰 못 만지면 저 불러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은 계속 가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 한 명 아까 누가 채팅으로 쳐주셨거든요. 제가 아까 혼자서 예배드리는 친구가 있다 그랬잖아요. 교인 한 명 없이. 그러면 왜 계속 해라고 하는데 교회가 이렇게 작은데 계속 유지되는 이유가 있어요. 2부 할까요? 네. 근데 교회가 우리나라가 몇 개인지 아세요? 대한민국에? 4만 개 아니에요? 아니요. 편의점보다 많다는 그렇죠. 얘기는 들었죠. 7만 개가 넘어요. 와. 그런데 이게 교단이 여러 개다 보니까 그 교회를 개척하는 거는 교단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근데 교단이 다 다르다 보니까 한 건물 안에 장로교, 합동, 잠누교, 뭐 고신, 감리교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편의점 같은 경우는 그 거리를 두고 한다고 하잖아요. 교회 멀티플렉스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는 뭐 거의 없지만. 네. 그런데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막아요. 개척을 함부로 안 시켜줘요. 왜냐면 너무 이미 포화 상태니까 개척을 하고 싶어도 막는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 이제 그 지역을 총괄하는 사람이 감리사고 지역 감리사라고 부르거든요. 그 지역을 더 크게 만들면 이제 감독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제일 높은 사람이 이제 감독회장, 장로교 같은 경우는 총회장. 근데 감리사가 우리 지역을 먼저 체크를 해요. 교단의 교인들이 몇 명, 그리고 전체 인원 몇 명 해가지고 교회가 더 개척이 돼서 가능한 것인가 체크를 해서 아니면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독립교단이라든지 작은 교단. 그래서 작은 교단이라도 이런 데는 그냥 막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난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들은 솔직히 남의 밑에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다른 교회 부목사 하는 거 돈은 명성교회 부목사 하면은 돈 많이 받죠. 월급 많이 받죠. 일도 많지만 그런데
만약에 제가 명석교회 부목사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나는 명석교회 이거 세습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 목사 여기 다니면 아니더라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이거 잘못했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이거 들어가는 거 싫어해요. 교인 적더라도 내 목회하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뭐 가수들이나 내 음악 할 거야 이런 것처럼 나 팬들이 안 알아줘도 내 음악 할 거야 이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개척을 해서 이렇게 하고 싶어하고 두 번째로 개척을 안 해주니까 감리사가 개척 허가를 안 해주니까 이미 교회 간판이 걸린 데 있으면 교인이 없더라도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목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자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복잡하네요. 엄청 복잡하죠. 네, 이게 정말 우리가 종교 이거는 정말 기독교인들이 사실 이렇게 얽혀 있는 어떤 이해관계들 이걸 좀 더 심플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어떤 종교의 영역이 아닌 사업의 영역으로 보게 될 거고 그러면 목회자들이 하는 말이나 이런 것들이 신뢰를 더 잃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인들은 전도가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잖아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여태까지 그렇게 되어 왔죠. 그러니까 어쨌든 네. 그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삶과 비슷하게 사는 네네. 거가 제일 중요하지만 네.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이제 전도를 할 거냐가 우리는 그거를 막 강제적으로 하니까는 안 믿는 사람 싫어하는데 저도 싫어요. 근데 어쨌든 그거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전달을 하고 그걸 이제 네. 이게 되려면 전도라는 게 되려면 사실은 자연스럽게 돼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 자기 사람들의 삶이 행실을 보고 네. 그 사람들의 삶이 아 우리가 저렇게 참 살면 본받고 싶다 하면은 자연스럽게 가겠죠 교회. 네. 근데 씨발 이따위로 하니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걸로 명성교회 세습을 통과시켜 주니까 저도 아까 그 가래님께서 교회 안 망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뭐 16세기 중세 암흑기 시대 때도 그 구교 그러니까 그 당시 막 신부들 중세 시대 때 그게 안 망할 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고 17세기 16세기 큰 뭐 활자가 일어나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저도 지금 개신교도 언젠가는 또 종교 개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종교 개혁은 정말 필요한 수준의 한국의 개신교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척살할 생각합니다. 사람 척살하고.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염천교 함께하고 계십니다.